맡은 정서연입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께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제가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의 핵을 분열시켜 생긴 열로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때 생기는 핵분열 생성물, 냉각수, 오물, 폐핵 등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면 폐지한다는 거 있어서 몇십 년 이내로 원전을 전부 폐지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 되게 많이 다니실 텐데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분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서 방사능 물질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해보거나 의심이 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고 이후로 일본 여행을 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의 일부 국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누출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앞서 언급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누출된 오염수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 주변 바다는 물론이고 토양,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검출되는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주민들에게서 골수암,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각종 희귀병이 발병하고 있고 기형아 출산에서 더 나아가 기형 동식물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사고로 인해 1년 전체 예상 중 절반에 달하는 비용인 48조엔, 하나로 무려 500조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과 오염처리 비용은 사고 발생 당시 6조엔, 2014년에는 11조엔, 최근에는 20조엔까지 하나로 200조 원의 추산됨을 통해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일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는 물론 발생한 화재 소화 작업에 나선 소방원과 종업원 대부분이 심각한 방사선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민간인 2,500명이 사망하였고 43만 명이 암, 기형아 출산 등으로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로 주변 30km 지역은 출입 금지 상태이며 복구 작업을 위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으로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현재까지도 국가 예산의 5에서 6%를 사고 복구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교차로사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후쿠시마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후쿠시마를 보고 우리도 이제 원전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던 원전이랑 한국의 원전이 원자로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도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체르노빌의 원전형과 우리나라의 원자로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로형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달리 안전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있는데 그게 정확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자체가 원전 사고의 그런 일부분보다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이를 적절하지 못하게 대처를 해서 더 일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많이 폐지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국가들 중에 원전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겠다라고 발표한 나라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유럽의 원전의 143개 원전 중에 58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라는 거 아십니까? 네, 이어서 부정식 1회 입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측 1을 맡은 이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왜 전면 폐지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한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 소스가 있어야 하는데 원자력 에너지와 효율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적절한 에너지 소스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 에너지 소비 수치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저희 나라는 2015년에 550테라와트의 전기를 소모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는 67%를 차지했고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는 30%,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고작 1.6%밖에 안 됐습니다. 즉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능 발전을 포함한 모든 신재생 에너지 소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1.6%만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 생산에 있어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신생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15년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 공급력이 23기가와트였는데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땅은 6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서울시 10분의 1의 면적이죠. 태양능으로 이거를 대체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7.5배가 필요하고 풍력으로 대체한다면 서울시에 35배가 필요한 것도 이 전력공사의 계산입니다. 당연히 한 가지 신생 에너지로 원자력을 모두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섞어봐도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지어야 할 시설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어디서 찾죠? 우리 북쪽에 있는 이웃 나라를 침범해 볼까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서워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석 연료 발전소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한다면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저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 방출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중국에 살아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밖에 화생방처럼 스모그가 끼어있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마치 제가 훈제가 되고 있는 느낌 아십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희 반대 측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려면 꼭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대책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원자력의 폐지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 측 1 입론 이상입니다. 네,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5년간 비정상적으로 전기 소비가 증가해서 다음 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서 이에 맞추어서 화력 발전과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립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전기 소비 증가율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현재 착공하지 않은 원전과 예정된 원전을 멈추고 나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설비로 대체해도 전력 수급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소비량 대비 발전량이 그러니까 이걸 전력 자립률이라고 하는데 117%로 넉넉한 상황입니다. 그런 분석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출처에 누릴 수 있어요. 출처는 그 국회 회의에서 언급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한 면적이랑 비슷한 포르투갈에서 올해 5월에 4일 동안 100%로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포르투갈 2005년에 1년간 생산한 에너지를 만약에 1 단위로 나눴을 때 비교해서 10년 만에 20배나 넘게 증가를 한 것인데요. 포르투갈의 이때 2005년 때 생산량이 앞서 말하신 우리나라의 지금 적은 2015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랑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정측 2의 입론입니다. 부정측 1의 입론입니다. 아니요. 긍정측 1의 입론, 2의 입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측 2 입론을 맡은 김채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게 되면은 각종 방사성 원소들을 핵분열시키면서 필연적으로 곧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내뿜는 여러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폐기물들을 일컬어서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처리할 방법을 연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방사성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약 2,500년 정도를 가만히 방치하면 방사능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정도로 매우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해봐야 몇천 년쯤 지나면 알아서 방사능이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방사능이 새어나지 않는 곳에 이거를 적재해 놓거나 묻어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들을 보관하는 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 중 하나로서 이것을 설치하려는 부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차례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묻어놓은 것들 중 극소량이라도 유출되었다간 근처 인근 환경 및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이미 현재 미 많은 국가들에서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립하거나 심지어는 바다, 심해 등에 버리는 듯는 몰상식한 행동을 저지르는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마야크 제처리 공장이라는 방사성 공장 한 곳은 인근 호수가 강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카라차리호라는 한 호수에다가 엄청난 양의 방사능량을 매번 던졌고, 그랬던 결과 현재 해당 호수는 근처에서 2분 정도만 있어도 엄청난 양의 피폭에 휩싸이고 1시간 정도 근처에 있으면 즉시 사망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뿜어내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 러시아에 가뭄이 닥쳤을 때 이 호수에 있었던 흙들이 먼지가 되어서 바람을 타고서 인근 지역에 퍼지면서 약 50만 명 가량의 주민들이 피폭되는 사태도 있었을 만큼 방사성 폐기물들이 끼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세계 곳곳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전술했듯이 아직까지도 이것들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재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일단 방사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 큰 이득이 되지 못하고 해당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수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마찰을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마땅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것이라면 이거를 유리 등으로 고화시킨 다음 깊은 지반 속에 묻어서 인간의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건데, 이런 깊은 지반을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 가능한 나라는 멸망되지 않고 해당 지반을 찾을 수 있는 나라들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자로 안에다가 그거 넣어놓고 시킬 수 있는 냉각수를 들이붓는 식으로 어떻게든 막아놓는 것이 한계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하치량의 제적이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별다른 처리 방법이 없는 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는 자유토론 때 더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이어서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방사성 폐기물은 약 2,500년이 지나야 방사능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WNA에 따르면 폐기된 핵 연료는 40년만 지나면 기존의 1000분의 1 수치로 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점에 네, 대해서는 경우에 딱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예로 마야크 재처리 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은 68년 전에 지어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도 또한 적어도 68년이 된 거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이 원래는 재처리 공장이 아니라 군사용 플루토니움을 생산하는 시설로 지어진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현재로서 이와 같이 한강에 몰래 또 동해로 몰래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로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폐기된 핵 원료를 각 발전소에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정식 2의 임론입니다. 네, 부정측 2 임론을 맡은 경제학부 박성원입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은 첫 번째로 깨끗한 발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석유, 석탄, LNG와 같은 화석연료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화석 발전량을 점차 줄이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과 달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발전 원별 CO2 배출 개수 1kW당 g으로 나타낸 개수는 석탄이 991g, 석유가 782g, LNG가 549g,
태양광이 54g인데 비해 원자력은 1kW당 단 1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는 석탄 발전과 비교해도 단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점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과 비교해도 원전이 태양광 발전의 5분의 1의 수준의 CO2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석탄 발전, 석유 발전처럼 화석 연료를 직접 떼는 방식이 아니라 핵 분열 과정에서 발전하는 에너지를 수집하는 방식이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극히 극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해외 저명 과학자들도 현재는 물론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역설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쳤던 그린피스의 원년 단체인 원년 멤버인 패트릭 무어 역시 원자력 개간이라는 책을 통해 풍력, 지력, 수력 등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온실가스 비배출 에너지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은 안전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로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동 후 2년 만에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은 물 대신 흑연을 사용하고 최후의 안전보루인 경납고, 돈 모양의 경납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는 비등령 발전으로 화력 발전소에 보일러 대신 원자를 넣은 것으로 핵 연료가 손상되면 방사성 물질이 바로 터빈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기와 증기 발생기가 없어 경납고가 대단히 작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원전은 후쿠시마와 달리 핵 연료가 손상되어도 방사성 물질이 터빈으로 유출될 위험이 적고 경납고 모양이 돈 모양으로 단단히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1979년 한국과 유사한 원자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TMI 원전에서도 가동 후 4개월 만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체르노빌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같은 곳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식으로 역설하셨죠? 네. 혹시 그린피스에서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던 부품들의 목록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해당 목록에 소속되는 부품 중 하나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2개 원전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 알고 계십니까? 또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님께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 해당 과정에 있는 너트 하나, 땜질 하나, 볼트 하나만 잘못돼도 대참사가 날 수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2012 한계치 비상 계획 지역이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 구간에서 보통 다른 나라들은 21km, 미국은 무려 100km를 지정했었던 한편 우리나라는 얼마를 지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분간의 교차